조선 왕국을 개국하면서 조선 왕국은 내부의 형제들 간에 왕의 자리를 놓고 왕자들 간에 치열한 권력 싸움이 있었다. 보통 우리는 이 싸움을 피를 나눈 형제들 간에 피를 흘리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권력 상쟁이라고 부른다. 이성계에게는 8남 5녀가 있었다. 아들 8명 중 맏아들 방우와 여섯째 아들 방녀는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죽고, 방과 방의, 방간, 방원과 방번, 방석 등 6명만 살아남았다. 이 아들 중에 두드러진 아들은 그 유명한 방원이었다. 방원이 26살 때 이성계가 정권을 잡았으니 혈기왕성한 방원의 힘이 조선 개국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방원은 자기의 공이 제일 크니 왕이 될 수 있는 세자짜리까지 자기한테 오리라고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성계는 이미 왕이 되기 전에 죽은 신의 왕후 한씨와 그 후 왕비가 된 현비 강씨가 있었는데, 현비 강씨가 이성계에게 자기 소생으로 세자를 삼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강씨 소생은 두 아들밖에 없었는데 방번, 방석이었다. 세자자리를 노리고 있던 전실자식인 신의 왕후 자식 방원이가 세자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왕비가 모를 턱이 없었다. 보이지 않는 암투까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현비 강씨는 이성계에게 하루라도 빨리 세자 책봉해 줄 것을 이성계에게 다그쳤다. 정도전은 은근히 현비 강씨 편에 섰다. 결국 1392년 8월 방석은 세자로 책봉이 되었다. 이방원은 화가 치밀었다. 이놈 정도전이라는 놈과 계모인 강씨의 꼬드김이 분명하다. 화가 치밀 대로 치민 것이었다. 정도전은 혁명적인 많은 기틀을 조선 왕국에서 이룩한 인물이었다. 그는 임금은 나라의 상징으로서 나라의 기둥 역할만 하면 되고, 모든 정치는 신하들에게 맡겨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조였던 것이다. 한 인간이라는 것은 미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로 태어나 사회적인 인물로 장성해서 나라를 새로 일으키기까지의 일생은 임금의 혼자로서는 벅차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그러므로 임금은 자기의 부족한 것을 식견이 넓은 신하에게서 배워 정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사실 이성계는 장군으로서 수많은 전투에서는 용병성을 발휘했지만 정치에는 자신이 없었다. 더구나 세자자리에 앉아야 했을 현비 강씨의 맏아들 방본은 아버지가 고려를 쓰러뜨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워본 온통 나라를 뒤숭숭하게 만드는 데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것이다. 큰아들 방본은 방원을 경멸했다. 방원은 자기 형들인 방우, 방과, 방의, 방간, 동생인 방연 등이 이미 세상을 떠난 어머니 신의 왕후의 뒷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찬밥 신세가 된 데 대하여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강씨 소생인 방본은 전실 소생을 과의 소열로 보면 7째였지만은 현비 강씨는 전실 자식들은 아예 이성계에게 접근을 못하게 하였다. 신의 왕후 한씨의 소생의 자식들 중 방원은 사냥을 즐기고 방번에게 좋지 않는 눈치를 항상 보려고 하여 실질적인 장남인 방범은 보이지 않게 압력을 주위에서 받고 있었던 터였다. 강씨와 정도전은 방번의 이런 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막내인 방석으로서 세자를 삼고 말았다. 방원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방원은 고려 충신 정몽주를 선주교 다리 위에서 때려 죽이게 하는 등 이성계로서 보면 공이 많은 아들이었다. 그러나 이성계는 방원의 그러한 폭력성이 싫었다. 그러니 조정 대신들은 방원이 세자가 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것은 이성계가 폭력으로 정권을 탈취했듯이 방원이라는 자식이 그냥 묵고 할 리가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대신들의 예상은 빗나갔다. 큰일이 나겠어. 정한대군이 가만히 있을 인물이 아니야.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누구 하나 이성계에게 진언하는 대신들은 없었다. 방원과 같이 사냥을 다니며 방원이 장차 세자가 될 것이라고 믿고 충성을 다하는 이숙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숙본은 무장치신으로서 항상 방원의 주위를 맴도는 인물이었다.
아니 대군께서 이러고만 계시겠습니까? 공은 누가 세웠는데 엉뚱하게도 세자는 엉뚱한 의원 대군이 되고 당장에 쳐들어가도 정도전의 목을 베고 상황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 방어는 묵묵부답. 방어는 어찌할지 몰랐다. 궁성으로 군대를 동원하자니 아버지 이성계에게 불효가 된다. 설사 동원된다 해도 지금은 정도전이 초통같이 궁궐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방어는 어차피 세자 책봉이 끝난 마당에 피를 흘려야 되겠는가 하고 마음이 약해진 것이다. 고민에 빠지자 참 못 이루는 방어를 보고 부인 민씨가 말한다. 뭘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어차피 의안 대군이 세자로 책봉된 마당에 아버님께 가서 사정해보지 봤자 현비가 가로막아 궁궐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의안 대군이 왕이 되면 현비와 정도전이 대군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잠꼬대 하시는 걸 잠깐 들었는데 대군께서는 무슨 효만을 강조하고 그렇게 머뭇거리십니까? 효라는 것도 모두 인간들이 만든 것입니다. 아전 인습격으로 모두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그토록 효를 강조하신다면 왜 현비의 치마폭에서 헤어나지 못하시고 의안대군 같은 멍청한 대군에게 세자자리를 주겠습니까? 효는 대군께서 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온 것은 하고 말을 흐렸다. 알겠소. 이내 민씨의 말을 방호는 가로막았다. 방호는 자기 아버지 이성계에 대한 비난성 발언과 며느리라는 도리까지 무시하는 듯한 민씨의 말이 듣기 싫었던 것이다. 아내 민씨도 너무 했나 싶었는지 말을 중단하고 방언의 안색을 살폈다. 당돌한 말이지만 아내 말이 맞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그냥 묵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아내의 말을 듣고 난 방언은 약해지던 마음이 다시 불이 붙었다. 그러나 방언의 마음은 다시 냉정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숙권이 다혈질적인 발언에 방언은 그답지 않게 말이 없다가 숙권이 진정하게 만일 군대를 동원해 칠 경우 성공한다 해도 왕국만은 점령한 것밖에 남는 소득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만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가가 문제지. 괜히 볼집 쑤셔놓고 신세망치고 싶은가? 좀 기다려보기로 하세. 이숙보는 방언이 이번에는 그답지 않게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했다. 이성계는 서울을 지금까지 한양부라고 부르던 것을 한성부라고 이름을 고쳤다. 그때 이전까지는 한성부라고 한양부라고 하였다. 태조는 궁궐 공사에 박차를 가했다. 이러한 언능 때문이었는지 궁궐은 계획대로 진행되어 갔다. 태조 4년 9월이었다. 이날 임금은 비롯해서 만주백관들이 모두 개성에서 한성부 새 궁궐로 이전했다. 개성의 궁궐에 비하면 보통 의리의리한 게 아니었다. 대궐 이름을 경복궁이라고 하였다. 왕이 조회하는 곳을 근정전이라고 이름짓고 사무 보는 곳을 사정전이라고 하고 임금의 안방은 강령전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또 잠자는 곳을 연생전이라고 하였다. 궁궐에는 문을 세 세우는데 남쪽에 있는 문을 광문이라고 부르고 북쪽 문을 신문이라고 부르고 동쪽 문을 건춘문이라고 하였다. 서쪽은 영춘문이라고 지었다. 그리고 자기의 조상을 모실 곳으로 동쪽에 종묘를 지었다. 경복궁이 지어진 다음 태조는 성벽을 쌓으라고 했다. 태조는 궁궐 이에 북쪽은 북악, 남쪽에는 목록산, 지금의 남산, 서쪽에 인왕산 주위를 성벽으로 잇고 성 주위에 문을 만들게 하였으니 남쪽에 숭례문, 지금의 남대문, 북쪽에 숙청문, 동쪽에 흥인문, 지금의 동대문, 서쪽에 도내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또 동북쪽에는 해화문, 서북쪽에는 창의문, 동남쪽에는 광희문, 서남쪽에는 소위문도 두었다. 새로운 선물의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 정도전이 조선 전국전이라는 법전을 만들어 나라의 기틀까지 정비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비 강씨가 시름시름 앓다가 도성이 채완성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다. 서기로 1396년 8월 1일이었다. 조정에서는 그녀를 신덕왕으로 봉하고 지금의 청동에 있는 황화방에 묻었다. 이 묘를 방언이 정권을 잡은 다음 후일 정동에서 정로 옮기게 한 것은 유명한 얘기다. 이성계는
현비 강씨를 끔찍하게 사랑했다. 그는 틈만 나면 현비 강씨의 무덤을 찾았다. 정동이라면 대궐 바로 옆에 있었다. 무사답지 않게 그는 자기의 처를 사랑하던 애처가였던 것이다. 그는 대신들이 능을 성내에 묻으면 안 된다고 간언했지만 막무는 문하게 했다. 심지어는 무덤을 훼손할까봐 경비병까지 배치했던 것이다. 부인을 잃은 이성계는 살 재미가 없었다. 북쪽 오랑캐와 왜구를 단칼에 물리치던 패기는 어딜 가고 날이 갈수록 몸이 세잔해지었다. 이렇게 왕이 정사에 관심이 없어지자 조정은 정도전과 남원의 세상이 되었다. 대소사를 막론하고 그들이 좌지우지하였다. 그들은 요사이 이방원의 행동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정한대군이 자기가 세자가 되지 못했다고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려 이렇게 임금에게 보고하고 자기들은 모이기만 하면 방언에 대한 대책을 수기했다. 이때 방언은 자기들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하나하나 보습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벼슬깨나 하는 사람들은 실세였던 신덕왕후가 죽자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방언의 야심을 간파하고 너도나도 방언을 찾는 사람으로 부적거렸다. 하륜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임금은 정도전의 건의로 하륜을 충청도 관찰소로 보내기로 한 것이다. 하륜은 불만이 생겼다. 정도전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하륜이 방언의 집을 방문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방언은 하륜을 위로한다. 감사라면 한도의 백성, 군사, 산림, 형벌 모든 것에 생살권을 가진 막강한 권한 아니오. 우선 내가 계시고 내가 명령만 하면 한성부로 쳐들어와서 나하고 합세하도록 하고 방언은 막강한 군을 장악한 하륜을 이용한 속셈이었다. 정도전, 남원 등이 엄연히 태조께서 살아계시고 있는데도 세자의 오른 의안대군을 왕에 오르게 하려고 핵책하고 있습니다. 신덕왕후가 죽은 이상 정도전쯤이야 별것 아닙니다. 그러하오니 그들을 그냥 두고 볼 수만 없는 것 아닙니까? 하륜이 은밀히 동정을 알려주었다.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지 않을 수 없었다. 저는 충청도 감령에서 진천 근방으로 이동해서 군사들을 조련시키고 있겠사오니 거사시에는 즉시 알려주십시오. 대군은 대답이 없었다. 방언은 하륜을 보내놓고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기만 하고 있었다. 대군님, 뭘 우물쭈물 하십니까? 신덕왕후가 걸림돌이었는데 이제는 대군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숙돈의 용기와 하륜의 지략만을 이용하신다면 언제고 거병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의 대화를 병풍 뒤에서 가만히 숨어 듣고 있던 아내 민씨가 나와서 방언의 가슴에 불을 지른다. 아니, 당신이 언제 그곳에? 방언이 깜짝 놀라자 대군님, 망설이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의안대군을 옹호하는 세력에게 당할 수 있습니다. 방언은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방언은 곤몬술세에 능한 사람이었다. 그는 어느 날 방위, 방간 등 형제와 이숙본 등 그의 주종자들과 함께 술판을 벌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소란하였다. 그게 누구냐? 이상한 놈이 근방에서 서성거리기에 잡아왔습니다. 경비병이 잡아온 기한을 대령하였다. 보아하오니 도포에 갓쓴 서생같이 보이는 것이 손비풍의 사내였다. 거기 있는 선생은 누군고? 소인은 정도전 대감댁 집사이온데 나을 있게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하고 주의를 살핀다. 거기 집사가 왜 여기 와서 서성거린다는 말이오? 방호는 짐진 못 이기는 척하면서 방으로 들어오라 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그에게 쏠린다. 여기는 모두 들어도 괜찮은 사람들이니 말해보시오. 그 서생은 휘둘러 보더니 거침없이 얘기를 꺼낸다. 종대감 댁에서는 최근 남원 심효선 같은 분이 자주 드나드는데 요사이 태조대왕의 병환이 위독하다고 속여서 대군들을 궁궐로 불러들인 뒤 일거에 무한대군과 의안대군만 남기고 4명을 모두 살육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에 의안대군과 희안대군은 어안이 평범해서 말문이 막혔다. 의안대군 방위가 나섰다. 설마 정대감이 그럴 리야? 방원은 방위의 말을 막으며 말한다. 형님은 그게 탈이오. 나도 소문은 듣고 있었는데 여기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정도전은 그렇게도 하고도 남을 인물입니다. 희안대군 방관이 말한다.
아바마마를 모시고 있는 중신이 설마 마마 앞에서 우리를 해치지까지 하겠소? 하고 말하자 말도 채 끝나기 전에 방원의 목소리가 더 높이 지었다. 형님, 정 그러시다면 이빈이나 다물고 계시오. 그자들이 아바마하고 무오고 가릴 인간들이요? 하고 버럭 역정을 낸다. 이때 이 말을 기다렸다는 시 이승번이 나선다. 나으리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 이놈들은 처단해야죠. 맞아. 이런 음모를 미리 방지하려면 병력을 동원 정도전 일파를 우선 잡아 죽이고 세자 방석과 방번도 차례로 조처해야지. 그렇게 하자면 준비가 필요해. 진천에 나가 있는 하륜 장군에게 연락하게.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방위와 방간 형들은 동생 방원의 성격은 잘 알고 있었지만은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듣자 소름이 끼쳤다. 아무리 배다른 형제들이라지만 동생들에게까지. 두 형들은 동생 방원의 서술이 18월 말에 말도 못 꺼내고 있었다. 방원은 주위 사람들을 물러가고 난 다음 아까 그 선비 차림의 사내를 닮아 문으로 부른다. 수고했어. 이제 우리는 거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든 것이야. 하면서 엽전 한 뭉치를 주면서 당분간 이 돈을 가지고 양주골에 내가 있거라. 거사 후 다시 부르겠다. 눈치채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 그 사내를 돌려보낸다. 명단을 방원은 정도전 일당을 종에 살해하기로 하고 자기 하인 중에서 똘똘한 자를 정도전 집사인 것처럼 위장해서 두 형들을 모의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도전 일파가 한시소생 왕자를 죽이려 한다는 밀모서를 조작해서 연극을 하도록 꾸민 것이다. 태조 6년 1397년 7월 방원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병과 정릉을 지키고 있던 이숙범과 진천에 있는 하륜에게 총동원령을 내린다. 이숙범과 방원은 우선 광화문 앞으로 진군했다. 밤이 어둑어둑해서 이제 횃불을 밝혔다. 황토현 쪽에서 군사들이 함성소리와 말발굽소리가 영천문까지 똑똑히 들렸다. 방원은 광화문을 열려하고 잠깐 멈춘 후 문객들을 시켜서 마침 궁궐에 있던 공신 조준 감사형을 나오게 하라 시켰다. 마침 궁궐에 들어가 있던 두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나왔다.